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8월 31일 오늘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이 9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오늘장 출발 상황 보니까요.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파란불 켜며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제 곁에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연일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코스피는 조금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먼저 개장 분위기 예병근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3.05포인트가 빠진 1934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4포인트가 오른 689.50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 중국의 바로 이제 위기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하루 남았죠. 9월이 하루 남았는데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바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9월 위기설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을 괴롭히는 불확실성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자꾸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이 조금 빠진다는 게 조금 더 아쉬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은 어떤 모습 보이는지 김태하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시장 자체가 조정을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요. 섬유 의복 업종이 2.3%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운수창고 서비스업이 1% 내지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나 화학, 종이 목재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업종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와 같이 빅5에 있는 종목 가운데 제일모직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시장의 어떤 지수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8월 마지막 장세 속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소 기술적인 그 반락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주 초반 정도에는 좀 전략 후강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와는 달리 모든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1.1%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통신 장비, 기타 제조, 통신 서비스, 건설, 섬유 의료 업종 같은 종목들도 업종 같은 경우도 일제히 강보합세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1% 이상의 상승률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업종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건설 업종이 좀 하락으로 반락되는 그런 모습이고 디지털 콘텐츠나 제조, 유통, 화학 그리고 제약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이나 비검소, 의료 정밀기기 업종들의 약세가 좀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나 다음 카카오, 동서, CJ 이네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 반락되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약간 하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 자체가 주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 자체는 지수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오히려 주중반을 넘어가기 이전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지금 지수 하락 전환을 하면서 다시 오르는 좀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우리 양시장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 일단 기간 조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관건인데 오늘도 파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예병근 멘토님 수급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수급상 분위기로서는
지금 거래대금 부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군들 사이에서요, 지금, 이제 호가창이 좀 비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매수하기도 좀 껄끄러운 구간이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는 조금 아까운 구간이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자세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290억을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126억 그리고 197억치 모두 각각 매도에 나와 있다는 점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들이 50억어치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33억, 11억 모두 각각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개인은 192계약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서 263계약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119계약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대금 부재입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장세 속에서 9월을 그냥 혹여라도 오늘 9월을 넘기고 가보자. 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 놓고 가보자라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도 외국인의 첫 번째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거기서 호가창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장이 조금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거릴 때 그럼 우리가 흔들거리는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3주체가 모두 지금 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은 팔기도 애매한 구간이고 그렇다고 사기도 애매한 구간이 왔다는 것이죠. 사자니 좀 겁이 나고 그다음에 팔자니 아깝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조금 오늘 조정을 들어온다면 이것은 또 반발 매수세의 유입을 의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여기서 그대로 올라온다면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장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기준을 좀 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여전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것이죠. 굳이 이 지수상으로만 흔들리는 장세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는 만큼 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말고요. 이 기준을 좀 잡으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했는데 오늘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40전이 상승한 117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18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81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은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화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점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N이 121.74엔까지 상승했고요. 유로 달러는 1.11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모처럼 달러 N과 동조화를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장중한 때 1184원 85전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1179원 85전 수준에서 뉴욕 여객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피셔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주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2%로 되돌아갈 때까지 긴축을 기다릴 수 없다는 피셔 부의장의 발언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고요. 피셔 부의장 본인이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는 점과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 2011년 3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달러화가 지난 주말에 강세를 보인 것은 위험 회피 시기에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이후 이에 대한 조정 장세가 지난 주말까지 지속되었다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조정 장세는 지난 주말까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된 이후 달러 엔이 121엔 초반대로 하락세를 재개하고 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1.12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이면서 위험 회피 시에 나타났던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한 장중 저점인 1173원 50전을 단기 바닥으로 삼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엔화와 원화가 일시적으로 동조화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다시 탈동조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 회피 장세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때문에 향후 달러원의 상승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보다는 위험 회피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가 주 배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74원에서 1185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위험 회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필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장이죠. 눈에 띄는 종목 알아보는 오늘의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조금 대형주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롯데제과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 분석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SK 같은 경우 지금 8,700억 원 자사주 취득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예병군 멘토님께 먼저 여쭙니다. 예, 먼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종목 다 모두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그룹의 최근의 분쟁 사태, 즉 이제 형제 난이고 좀 분류할 만한 그 신동빈 회장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그 지배구조 개편상으로 봤을 때 롯데제과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신동빈 회장 측의 어떤 승기가 거의 지금 잡혀가고 있는 만큼 롯데제과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제과가 최근에 조금 낙폭이 과했던 부분들, 그리고 펀더멘탈의 훼손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의 낙폭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려로 인한 낙폭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우려를 잠재울 만한 신동빈 회장의 어떤 카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셨던 분이라면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선, 즉 여기죠, 요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 바로 218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차이도 좀 있고요. 이 218만 원대는 저항대가 됐던 자리인 만큼 이 선까지는 지금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18만 원까지 좀 마음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계속 이어가시고, 지금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해보자 하시는 분도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싼 가격에 잡고자 하신다면, 9월에 어떤 금리 인상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대두될 시기쯤,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 즉 종목의 펀더멘탈
훼손 없이 시장에 조정 시에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리대 아직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좋은 자리대에서 이 방향으로 바닥 방향들을 틀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는데 지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218만 원까지의 중장기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SK인데요.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바로 사면이 됐죠. 그 다음에 8.15 특사라고 불리는데 이제 특별 사면이 되면서 출소가 되었고요. 그다음 최태원 회장의 발빠른 행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또 집무실을 내고 거기서 지금 일을 보면서 지금 SK 그룹주의 어떤 SK 전체 그룹의 어떤 제2도약기를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SK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SK, 이 지주회사인 이 SK가, 결과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잉여자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지배구조 개편상으로 보면 SK에 대한, 지배구조에서 SK 주식을, 지금 최태원 회장 쪽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태원 회장 쪽에서 많이 지분 가치를 높이고 있는 종목은 SK CNC, 바로 CNC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SK CNC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최창원 부회장 측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는 이복이 아니고 사촌 동생이 되죠. 사촌 동생이 되는데 그 창원 부회장 쪽은 바로 SK 케미칼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SK 케미칼이나 SK CNC 쪽이 아직은 훨씬 지배구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 SK는 사실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그 이익을, 즉 지배구조상의 이익을 보기는 힘들고, 단지 지금 SK의 어떤 잉여 자금들을 가지고 그 잉여 자금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 어떤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 쪽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SK를 전체적으로 키워나갈, 즉 SK 그룹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활을 걸고 키워나갈 쪽은 SK 하이닉스와 SK 텔레콤 쪽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상의 재편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은 SK 케미칼과 SK CNC 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 제외된 그룹이 뭐냐면 바로 SK 지주회사입니다. 물론 지분법상 이익구조로 본다면 SK도 나중에 지분법상 이익구조에서는 어떤 같이 동반 상승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것은 옳지 않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차라리 보유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SK가 앞으로 키워나갈, 성장시킬 산업 쪽과 아니면 SK 지배구조 쪽을 조금 더 그쪽으로 중점 투자를 하신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종목이었죠. 롯데제과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요, 보유 관점 제시를 해주셨어요. 218만 원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중기적으로 관점 좀 괜찮다고 보셨고요. 이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지주회사인 SK가 지금 현재 관심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SK 자체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서 SK CNC나 SK 케미칼에 더불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좀 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죠. 같은 SK 계열사인 SK 하이닉스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부품업체인 상하프론테크가요, 일본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한 소재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중소형 제약주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제약은요, 이 개발 신약 성과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약주에서는 또 신약 모멘텀이 정말 중요하죠. 이 두 종목 김태현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상하프론테크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의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했던 것을 국내 기업이 이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물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좀 호조를 보였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소폭 증가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와 같은 필름 자체를 국내에서 이제 상용화하는 기업이 나왔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상하프론테크가 15% 이상이나 급등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완화 조치 때문에 다소 이제 변동성을 좀 일시적으로 이제 호가를 모아서 이제 거래가 약간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7,55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그럼 상반기 대비 더욱더 정설량을 늘려서 외형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자체도 동시에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상하프론테크의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회복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반등을 지난주부터 줄 때 실적이 좋았던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지수의 반등과 함께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자체가 겸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향후에 추가적인 외형 확대에 따른 그 수익성, 성장성까지 좀 겸비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직전 고점 자체가 7,590원이었습니다. 7,590원인데 오늘 현재 장중의 고점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7,500원대를 약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7,650원의 최고가를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가 7,700원 정도 선이죠.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 같습니다. 7,700원 정도 선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이제 직전에 매물의 어떤 일부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굳이 이 종목 자체를 단기간에 일단 팔고 나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요한 분기점 자체가 있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7,200원대, 25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가 끼워지지 않으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700원대의 분기점을 설정해서 그 이상권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다소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되겠는데요. 물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개발 신약의 어떤 그 성과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물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나쁜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누적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그냥 성장성만 놓고 가는 바이오 제약과는 달리 이렇게 제약주 가운데에서도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같은 거 실적과 그리고 또 향후의 성장성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떠올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7월 6일이죠. 29,95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일단 조정파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최근 지지난주 지수의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도한 그 주가의 그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종목 자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제가 봐도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24,0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좀 강하면 24,000원 정도 수준까지니까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반등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크적인 것 측면에서 다소 해소하고 가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제가 봐도 크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만큼 기대 수익률을 높게 얻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는 일단 중기적 관점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해주셨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24,000원까지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신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아주 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 남북 협상이 타결되고 대북 리스크가 클면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남북이 내달 7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현재 현대상선과 에머슨 퍼시픽, 제형솔루텍과 좋은 사람들, 로만손까지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대북 사업기들 가면 현대상선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남북 경협주 자세한 이야기 예병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이 일단은 지금 불안한 장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테마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랄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남북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결코 좋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남북이 뭐 실무 협상을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즉 결과로 뚜렷하게 나온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지금 종목군들, 즉 남북 경협주의 모든 종목군들이 로만선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대형주 중에서 현대상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실적 자체는 나오지 않는데 기대감이 부과가 됐다. 이것은 결국은 그 기대감은 뾰족산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이게 실적이 받쳐주면 거기서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대상선이 과연 지금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던 자리,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과감히 매도 시점을 이제 분할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잡아 들어가야 될 시기고, 그 다음에 기존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예 굳이 앞으로 지금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그냥 테마에 편승한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북은요 늘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걸 반복해 왔죠. 그런데 늘 좋았던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과연 진짜 진정으로 반성해서 화해 모드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보면 아니라는 결론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언제든 리스크가 발발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는 것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종목군들, 남북 경협주에서 딱 한 종목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로만선 하나 빼고는 그 실적이나 실적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을 향후 이런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그다음 보합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자면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로만선이 다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매수 접근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간곡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조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테마에 조금 편승하기보다는 실적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면서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로만손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크게 각광받았던 종목이죠.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오늘은 500억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AJ 렌터카가 경쟁사 부진으로 인한 안정적인 경쟁력이 또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김태현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미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2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정보 누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되면서 뉴스 시장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500억 원대의 시비를 발행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에 안정적인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품 매입과 관련된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결국 12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 운영 자금을 위해서 부실한 회사가 운영 자금을 위해서 10이나 BW를 발행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한 기업들인데 일단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그렇다면 확실하게 면세점 사업자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을 현재 수요를 받는 그런 측면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한 4% 정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7월 달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점 상한가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1차적인 조정 이후에 8월 초에 약간의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주가 자체는 향후에 면세점 사업자가 영위가 되고 난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는데 하지만 주가는 이미 강하게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수의 조정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어떤 12 발행이 단기적인 그 반발 매수의 유입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손실을 보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에 대해서 좀 반등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일전에 고점에서 16만 원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1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예전에 랠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렸다가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지가 상당히 좀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밑에 12만 원 정도의 지지가를 좀 설정하고 난 이후에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접근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이 되겠는데요. LG 렌트카입니다. 저는 렌트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웨이와 같은 거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렌탈을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 LG 렌트카, 렌트카 시장에 대한 리스 그리고 렌트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LG 렌트카 같은 경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반기 실적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 LG 렌트카 주가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 좀 나름대로 이익을 내면서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3.5% 반등을 주면서 13,25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조정 여파 속에서 주가 자체가 좀 빠르게 반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수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LG 렌트카를 많이 접근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4,000원,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수익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16,000원 정도 수준 부분 전후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점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리스크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LG 렌터카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죠.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9월 1일이 내일이죠.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내일 드디어 삼성물산으로 합병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이에 제일모직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한동안 잘 가던 자동차주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예병근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먼저 현대차부터 좀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참 수도 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짚어드렸었죠. 그것이 바로 현대차가 17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제가 13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13만 원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또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ELS 부분입니다. 바로 증권사에서 판매를 많이 했던 ELS가 13만 원 초반대에 몰려 있었고 그 13만 원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ELS 낙이 되어버렸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더 이상 기관이 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13만 원대 밑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저평가다. 15만 원에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서 정확하게 또 15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갔죠. 그 밀려 내려가는 요인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로컬 브랜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또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다시 13만 원대 부근에서는 또 다시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 어찌됐든 14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것은 저평가다. 15만 원대까지는 또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 정확하게 또 15만 원 위를 또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밀려 내려오죠.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도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15만 원 이상을 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중국 쪽의 자동차 산업, 즉 이 로컬 브랜드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이고요. 이 환율의 고질적인 문제가 현대차를 덮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사 갈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현대차를 덮고 있다는 것. 이것은 상승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도 역시 이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14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참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런데 14만 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사봤자 15만 원대까지의 또 단기적 반등이라면 굳이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매매가 맞고요. 보유하신 분은 14만 원이 깨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그대로 들고 가셔서 15만 원대 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리고 15만 원 이상에서는 좀 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은 15만 원 위를 뚫고 올라오기는 좀 힘들다는 의견도 여러분들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모직인데요. 바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제 합병 회사가 나오죠. 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삼성물산에 대해서 신랄하게 파헤쳐 드렸죠. 그러면서 엘리엇 펀드에 대한 얘기들도 드렸었고,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합병이 결정이 돼버렸죠. 합병이 결정이 되고 나면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나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지 못하다. 합병 이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합병이 되고 나면 이제 시너지 효과상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지금 제일모직의 어떤 모습과 차트상의 모습과 삼성물산의 차트상의 모습을 보면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일모직을 사서 그러면 합병 이후에 시너지 효과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 즉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보유하신 분들도 제일모직을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이 되면요. 당분간은 사업성적인 방향에서 그 융합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을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 중이신 분이라면 과감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할 때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제일모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규 접근 자체는 조금 피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오히려 합병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매수 자체는 접근을 금지하시고요. 얼마든지 이 종목보다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합병 이후에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조정 들어가고 있는데요. 15만 원 이상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출범하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수익 실현 중이시라면 오늘 차익 실현해 주시고 신규 접근은 좀 당분간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조정 소폭이지만 계속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 투자 포인트 짧게 전략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멘토님 간단하게 전략 주시면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 조정 자체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지금 와 있는지 또 과감하게 리스크를 축소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중기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반등 시점에서 좀 적절하게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을 좀 빠르게 잘라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조정 자체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좀 저렴하게 또 분할 매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현금을 좀 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현 멘토님 전략 들어볼까요? 이어서 이병근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예,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변동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최근 장이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시점에서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바로 화요일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중심점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태현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도 장이 끝나고 난 이후죠.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현 멘토 공개 방송까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와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 구간 점검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0.39% 빠졌고요. 코스닥 0.20%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기술적 조정을 염두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은 이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에 따른 쉬어가는 흐름을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줬습니다. 자, 동보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잭슨홀 미팅으로 금리 인상 오리무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이번 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듯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잭슨홀 미팅으로 금리 인상이 언제가 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이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잭슨홀 연설로 인해서 정말 좀 애매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세한 이야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잭슨홀 미팅이 지난주 마무리가 됐는데요. 스탠리 피숍 연준 부의장이죠. 이야기 연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매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시장은 12월 쪽에 좀 더 금리 인상의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9월 인상도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더 증폭이 되는 이런 움직임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 역시 이제 환율적인 움직임을 오늘 좀 잘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의 10원 정도죠. 10원 정도 상승한 1183.5원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환율이 좀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1200원 근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가 1175원까지 다시 좀 안정세를 취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1185원대로 워낙 약세 분위기로 형성이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좀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시 한번 또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단기, 즉 지난주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간으로 앞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낙폭과대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낙폭과대 반등보다는 앞으로 이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섹터군들의 움직임이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9월 2일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있죠. 그거 맞물려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또한 지금 남북 간의 또 화해 협력 분위기가 급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북 관련주 직들이 또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또 9일부터 있는 그 스페인에 있는 가전 박람회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혁신적인 그런 전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물 인터넷 주식들이 움직이는지, 또한 삼성페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삼성페이 관련주 오늘은 아모텍이 가장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아모텍이 15%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이런 종목이나 섹터군들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환율 동향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낙폭과대 반등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 삼성페이나 사물 인터넷주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지수 조금 하락하고 있네요. 수급은 어떤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620억 순매수, 외국인 381억 순매도, 기관 301억 순매도 중입니다.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45계약 순매도, 외국인 53계약 순매수, 기관 392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3,489계약 순매수, 풋옵션 3,685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60계약 순매수, 풋옵션 5,078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5,483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2,62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지금 하방 쪽에 기울어져 있고, 개인만 지금 매수 쪽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2, 상승 2차 저항선이 235, 하단 1차 지지선이 227, 하단 2차 지지선이 22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은 좀 과열된 매도세 화요일부터 연기금에서 좀 방어적인 매수 움직임을 보이며 종합주가지수 1900선을 좀 지지를 한 모습이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와 중국 상위지수의 좀 의지 없는 가격 모습에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현재 개파락 후에 하방으로 약간 좀 밀어주고 있으나 한 번에 좀 상승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상승 모습이 나온 이후에 좀 매도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
계속적으로 상승 시 좀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거래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현재 중국 개장 시 3천 가격이 좀 무너지는 때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시기이고, 이미 외국인은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고, 지수 방어를 하던 연기금도 지금 현재 매수를 좀 중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상해 시장이 3천 가격씩 방어를 실패하며 하락하면 국내 시장도 크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올 예정이니까 이를 미리 대비하시면 좀 손실을 회피하시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작은 가격 범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격이 시가 위로 튀어오를 때 그때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 10시 반 기준에서 매도를 같이 좀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진입을 하시고 나서 지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와도 계속적인 매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계속 매도 마인드를 좀 쭉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상승 시 매도 마인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